을 만들 때도 필수적인 재료인 요소, 대란으로 이어지면서 농가에도 큰 영향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한 해 농사 마무리하고 내년 농사를 위해서 땅을 다지고 준비하는 시기죠. 잠시 후 텃밭 가이드에서 비료, 거름 관련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2월 14일 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해 주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실 수 있고요. 콩 어플리케이션에서 일라디오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퀴즈로 문을 열겠습니다. 새로운 퀴즈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20분 추첨해서 선물 드리고 있는데요.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모바일 커피 쿠폰 등의 풍성한 선물입니다. 잘 들어보시고요.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새농 퀴 두 번째 힌트 지금 나갑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알아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한희정입니다. 오늘은 이것이 들어가는 속담으로 시작해볼까요? 개가 밥을 먹는 모습을 지켜본 적 다들 있으실 텐데요. 개는 식성이 좋아서 주인이 주는 대로 가리지 않고 대체로 잘 먹는데 이것만큼은 먹지 않고 남겼습니다. 텅 빈 개 밥그릇에 이것만 달랑 남은 모습, 상상만 해도 쓸쓸해 보이는데요. 이렇게 어디에도 끼지 못하고 따돌림을 당하는 외로운 처지를 개밥의 이것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속담, 개밥의 이것이 제목인 가수 신영원 씨의 노래인데요. 꼬어다 놓은 보릿자루, 낙동강 오리알이라는 말도 같은 의미의 속담이죠. 혹시 여러분 주변에 따돌림을 당하는 친구가 있다면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어 보시죠. 따뜻한 말 한마디가 속담 속 이것과 같은 상황에 처한 그 친구에게는 그 어느 것보다 큰 위안이 될 겁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20분께 행운의 선물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에 외치고 싶다. 믿고 살자고, 믿고 살자고. 온 세상에 외치고 싶다. 사랑하자고, 사랑하자고.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농수산 뉴스, 오늘은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경남 지역에 굴 집단 폐사가 있어서 양식어업인들 피해가 크다는데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경남도를 중심으로 원인을 알 수 없는 양식굴 집단 폐사가 발생하면서 경남도 그리고 국립수산과학원이 원인 파악에 지금 나서 있는 상황입니다.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 11월부터 시군을 중심으로 이 양식굴 집단 폐사 신고가 접수가 됐고, 이에 따라서 경남도가 지난 1일까지 피해 신고를 접수를 받았는데요. 그 결과에서 창원, 통영, 거제, 고성을 중심으로 총 407개가
440.2헥타르가량에서 양식굴 집단 폐사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경남 지역의 전체 굴 양식 면적이 3,474헥타르 정도라고 하니까 이 피해 면적만도 전체 면적이 한 12.6% 정도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네. 집단 폐사가 발생하면 참 속수무책이고 속상한데 이게 또 수확기에 이렇게 집단 폐사가 발생한 것도 거의 처음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김장철을 맞아서 한창 수확이 이루어져야 할 시기였는데 이렇게 다 키워놓은 굴이 알맹이 없는 상태로 건져지면서 양식어민들의 속도 검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겨울철에 이처럼 집단 폐사가 발생한 것은 거의 없다 하는 게 양식어민들의 전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원인이 뭐냐 여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통영 지역의 한 굴 양식 어가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이 코로나19로 소비는 줄고 외국인 인력이 들어오지 못하면서 인건비는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수확기에 집단 폐사까지 발생을 해서 어민들이 2중 3중고를 겪고 있다 이렇게 말하게 됐습니다. 네. 참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그 원인 규명에 좀 착수하긴 했나요? 그렇습니다. 이 원인 규명에 나선 곳이 국립수산과학원 남동해 수산연구소인데요. 최대한 빨리 원인을 규명하겠다는 게 입장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발생 면적이 넓고 피해 어민 수가 많아서 이 단기간에 모든 샘플에서 원인을 규명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다만 올해 강수량이 적어서 바다로 유입되는 유기물 양이 적었고 또 그리고 영양염류의 농도가 낮아지면서 이 굴에 충분한 먹이가 공급되지 못한 게 원인이 아닐까 하는 추정 정도는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원인을 규명해내겠다는 게 수거원의 입장입니다. 네. 피해 규모가 이 정도라면 그 국가 차원 지원이 있을까도 관심거리일 것 같은데 어떻겠습니까? 일단 이상 조류에 의한 피해로 판명이 될 경우에는 정부 차원의 재복구비 지원 이게 가능합니다. 이 이상 조류라는 것은 고수온이나 저수온 같은 수온의 변화 그리고 염분이나 용존 산소 또는 영양염류가 변함에 따라서 바닷물이나 민물의 질이 급격하게 이렇게 변하는 현상을 말하는 건데요. 앞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일단 이번 양식굴의 집단 폐사가 이상조류의 한 원인인 영양염류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이제 추정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게 결론은 아니니까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재복구비 지원은 원인이 파악이 먼저 돼야 하고 우선적으로 좀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해양수산부가 집단 굴 폐사로 인해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가 그리고 또 여기에 함께 멸치도 조항이 좀 부진해서 남해안 지역에서 멸치를 잡는 어업인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들 모두에게 긴급 경영 안정 자금 65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수협은행을 통해서 자금을 배정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굴도 이 생산량이 주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이 멸치도 마찬가지로 어획량이 전년에 비해서 60% 넘게 하락해 떨어졌는데 산지 가격도 덩달아 32%가량 하락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멸치는 경남과 전남 그리고 부산 등지의 지자체를 통해서 멸치 권현망 어업을 가진 어업인들이 대상이고요. 굴 양식장의 경우에는 경남 도내 어업권을 가지고 있는 어업인들이 대상입니다. 지원 금액은 어업 경영비와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서 멸치 권현망 같은 경우는 어선 척당 최대 5천만 원, 그리고 굴 양식 어가는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출 기간은 1년이 만기이고요. 대출 신청 기간은 2월 14일까지라고 합니다. 내년 2월 14일까지입니다. 네. 자,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도 좀 주시를 해야 하는데 천안 산란계 농장에서 추가 확진 소식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어제 충남 천안 산란계 농장에서 H5N1형의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농장에서는 산란계 약 5만 4천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천안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서 농장에서의 발생 건수 총 11건으로 늘었습니다. 네.
다들 지금 이 바이러스 방역이 얼마나 어려운지 좀 뼛속 깊이 체감하고 있는데 방역 당국에서 전국 가금 농장 또 축산 시설 내에 바이러스를 없애는 캠페인을 실시하기로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중수본이 개최한 긴급 가축 방역 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입니다. 내년 1월 31일까지 가금 농장과 축산 시설 내에 바이러스를 없앤다 이런 캠페인을 추진을 하는 건데요. 주요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차량의 진입로와 축사 전실 그리고 퇴비장, 진난실, 관리사 여기에 대해서 차량과 장비, 기구 그리고 이동 동선 등에 대한 철저한 소독을 하고요. 또 가금 농장 내 출입 통제 여기에 대해서 야생 동물에 의한 바이러스 전파를 줄이기 위한 조치 등을 하겠다 이런 겁니다. 네. 이 모든 게 사실 기본적인 것들이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방역 조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꼭 이 같은 조치들을 이제 양계 농장에서는 꼭 이행하도록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농수산뉴스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도시농부들을 위한 텃밭 가이드. 오늘도 텃밭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과 함께합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나오는 데는 많이 춥진 않으셨죠? 어제는 굉장히 추웠는데 오늘 네. 좀 낫네요. 하루 사이에 이렇게 기온이 막 바뀝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늘 라디오로 이제 목소리로 설명을 드렸는데 텃밭 농사 공부에 필요한 책을 소개해드렸더니 이제 진짜 많은 관심이 쏟아졌어요. 네. 입문자용에서 이제 전문 내용까지 이렇게 네. 쉽게 쓰여진 책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아무래도 밭에 못 가는 추운 겨울이지만 방에서라도 이렇게 열심히 다음 농사를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이제 소개해 주신 것들이 이제 그림도 있고 또 영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동안에 많이 설명으로 들으면서 좀 더 궁금했던 점들을 해소하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잘 이제 시간 나실 때 준비하셔서 내년 농사에 더욱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가져오신 주제는 거름이에요. 네, 거름입니다. 그리고 거름을 흡수하는 뿌리 그리고 잎 그다음에 미생물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장님 설명을 들으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다 총괄적으로 봐주시니까 참 좋은데 오늘 이제 시작하면서 했던 얘기가 요소수 사태였거든요. 농가에서 사용하는 비료의 원료잖아요. 네. 요소 비료 정확히 어떤 겁니까? 텃밭 농사를 하다 보면 반드시 이제 거름이 필요한데요. 이렇게 요소수 사태로 이렇게 부족해지는 비료는 우리가 이제 텃밭에서 쓰는 퇴비보다는 이제 화학 비료인 요소 비료, 그러니까 무기질 비료를 말합니다. 네, 무기질 비료다. 그러면 없다 있다니까 유기질 비료도 있는 거죠? 네, 텃밭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퇴비와 같은 거름은 유기질 거름입니다. 거름은 이렇게 이제 무기질 거름과 유기질 거름으로 구분하는데요. 네. 요소 비료, 복합 비료, 뭐 이렇게 이제 화학적으로 만들어낸 거름이 이제 무기질 거름이라면, 네. 퇴비나 유박과 같이 같은 그런 거름들은 유기질 거름이라고 말합니다. 유박 거름은 뭔가요? 보통 이제 기름을 짜고 남은 찌꺼기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퇴비를 말합니다. 그러면 무기질, 유기질에 구분할 때 뭐가 없으면 무기질이 되는 건가요? 네. 뭐가 없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탄소가 있고 없고입니다. 탄소요? 예, 보통 생명체들은 탄소를 골격으로 하기 때문에 생명체만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이제 유기체, 유기물, 유기질 이렇게 부르고요. 이런 탄소 골격에 붙어 있는 성분들 이런 것들을 따로 떼어내면 무기물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예. 퇴비가 발효되는 과정이 이렇게 유기물 상태에서 무기물의 양분을 떼어내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작물들은 이렇게 좀 무기질 성분들을 이제 흡수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이어질 수 있겠는데요. 무기질 양분을 작물이 흡수한다면 유기질 거름은 왜 필요한 거죠? 네. 유기질 거름을 통해서 공급되는 것이 이제 무기질의 양분도 있지만 따로 탄소 골격도 필요하거든요. 예, 흙 속에 그 탄소 골격이 남아서
흙속에 사는 이제 미생물이라든지 이것들의 먹이와 보금자리 역할을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미생물들의 역할이 이제 흙이 딱딱하지 않게 굳지 않게 하고 물이나 공기가 그리고 뿌리가 쉽게 뻗어내릴 수 있는 빈 공간을 많이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무기질의 화학 비료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 분들도 퇴비를 밑거름으로 사용하고 이후에 웃거름을 이제 무기질의 화학 비료를 이용하게 됩니다. 이게 흙에서 자라는 거니까 흙 속 상황을 만들어주는 미생물을 위해서 유기질을 하는 거군요. 네. 무기질 비료와 유기질 비료 이렇게 크게 나눠서 이해를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차이가 있을까요? 비료 효과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네. 무기질은 이미 작물이 흡수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비료 효과가 빠르죠. 네. 네, 반면에 유기질은 미생물의 분해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비료 효과가 늦게 됩니다. 그래서 장거리 경주를 위한 밑거름에는 주로 이제 퇴비를 사용하게 되고요. 네. 단거리 경주를 위한 추가 거름 그리고 웃거름에 대해서는 이제 무기질 비료를 주는 경우가 많죠. 이때 성장을 위한 질소 성분만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산, 칼륨, 칼슘 이런 다양한 성분들이 함께 들어있는 복합 비료라는 것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도 복합 비료죠. 네. 하지만 이제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으로 하는 텃밭 농사에서는 비료 효과도 빠르고 복합적인 성분을 낼 수 있는 액비나 퇴비차를 활용합니다. 예. 저희 방송 꾸준히 들으셨던 분이라면 이제 이해는 하고 계실 텐데 오늘 또 처음 켠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액비와 퇴비차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퇴비나 퇴비의 재료를 물속에 넣어서 발효를 시킨 것이 액비나 퇴비차인데요. 물을 주듯이 뿌리에 주기도 하고 뿌리를 대신해서 양분을 흡수하는 작물의 잎사귀에 이렇게 뿌리기도 합니다. 네. 흔히 이제 연면십이라고 하는 것이죠. 작물의 뿌리는 사람으로 치면 위장을 포함한 소화기관과 같다고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위에서 위산을 분비해서 음식물을 녹여서 무기물 상태로 이렇게 흡수하듯이 작물의 뿌리도 산을 분비해서 흙이나 유기물에 붙어 있는 무기물을 흡수합니다. 네. 그리고 장내 미생물들이 개입해서 분해와 좋은 성분을 만들어내듯이 토양에 붙어 있는 미생물들도 작물과 공생관계를 맺고 있어서 이렇게 다양한 성분들을 만들어서 작물한테 공유를 하게 됩니다. 사람의 장내 건강은 식이섬유 그러니까 탄소 골격이 있듯이 토양도 토양 내에 있는 부식질 그러니까 탄소 골격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이것들이 다 이제 퇴비를 통해서 공급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퇴비는 유기질은 좀 미리 줘서 분해할 시간도 주고 이제 미생물과 함께 흡수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겠네요. 네. 뿌리가 이제 소화기관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빠른데 그럼 잎사귀들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잎사귀는 사람으로 치면 호흡을 하는 폐와 같다고 합니다. 네. 잎사귀 앞면은 햇볕을 받아 광합성을 하는 엽록체가 이렇게 빽빽하게 들어찬 반면에 잎 뒷면은 숨 쉬는 기공이 있고 그다음에 스펀지처럼 양분을 흡수할 수 있게 돼 있는 성긴 세포 조직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잎 뒷면은 사람의 피부에 마스크팩을 하는 것처럼 네. 또 피부에게 양보한다 그러잖아요. 네, 그렇게 성분을 흡수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액비나 퇴비차처럼 물비료를 잎사귀 뒷면에 뿌려주면 작물이 이걸 흡수해서 네. 잘 자라게 됩니다. 야, 처음에 그걸 어떻게 알아냈을까 참 신기하기도 한데. 근데 그 양을 그러면 어떻게 할지 이것도 네. 진짜 오랜 그 세월 통계가 좀 쌓여 있을 것 같은데 적절한 네. 양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굉장히 중요한데요. 물비료의 경우에도 또 이제 희석해서 뿌려야 할 희석 배율이 있고요. 네. 근데 우리나라 퇴비의 경우에 보통 이제 퇴비 뒷면에 작물 따라 얼마 정도 뿌려야 되는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겉포장에 말이죠. 네. 예. 그 적절한 양보다 3배에 가까운 양을 뿌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특징이라고 해요. 조금이라도 더 잘 자랄까 싶어서. 네. 예. 이럴 경우에 작물이 사용하지 않는 거름들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아이고, 네. 그리고 이게 또 이제 비에 쓸려 내려가서 하천과 또 바다를 오염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예. 시설 하우스의 경우는 씻겨져 내려가지는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우스 안에 염류라는 형태로 아주 쌓이게 되는 아이고. 경우도 생깁니다. 네. 꼭 정량을 지키는 게
모두에게 좋다는 걸 기억해 주셔야겠어요. 네. 자, 오늘 걸음에 대한 얘기 전반적으로 들어봤는데 남아있는 얘기가 더 있을까요? 예, 오늘 함께한 이야기는 걸음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걸음을 흡수하는 뿌리, 잎, 그리고 미생물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걸음에 들어가 있는 포대에 보면 이제 성분 표시가 있는데 이런 성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하고 그 성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퇴비를 만들 때 어떤 재료를 활용을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자, 청취자 질문 몇 가지 소개해 주시죠. 2987님이 무를 뽑았는데 뿌리가 좀 기형이고 먹지 못하게 생겼는데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뭔지 궁금해합니다라고 하셨어요. 네, 뿌리 작물의 경우는 대개가 이제 씨앗으로 파종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모종으로 심거나 아니면 심어서 나온 것을 이렇게 옮겨 심거나 하는 과정에서 주뿌리를 이렇게 다치게 되면 도라지나 인삼 같은 그런 뿌리 기형이 나고요. 그리고 땅 속에 이제 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게 되면 장애물이 있었군요. 네, 예.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기형의 뿌리가 나오게 됩니다. 간혹 신기한 모양이 나와서 화제가 되기도 하죠. 네. 예. 2479님, 텃밭에 는마늘 심었는데 촉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짚을 준비해뒀는데 지금 덮어도 좋을지요 하면서 평소에 너무 유익하다고 감사하다고 인사하시면서 건강까지 조심하시라고 챙겨주셨습니다. 예. 네. 그 는마늘을 심었다는 얘기는 이제 한지형 마늘을 심으셨을 텐데요. 한지형 마늘은 겨울 내내 촉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른 봄에 나오니까 아직 살아있구나. 얘가 겨울을 날 준비를 하고 있구나. 기다림의 시간이군요. 네,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짚을 준비하셨다면 네. 지금이라도 위에 깔아주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나목란님, 옥상에 코끼리 마늘을 11월 초에 심었는데 싹이 지금 7cm 이상 컸는데 겨울 내내 그냥 둬도 되는지요 하셨어요. 네. 11월 날씨가 따뜻한 날씨도 있어서 이렇게 또 옥상이다 보니까 햇빛을 잘 받는 곳은 이렇게 따뜻해져서 싹이 나온 경우도 나왔네요.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 마늘이라든지 양파라든지 이 겨울 작물들은 우리가 양파 껍질, 속껍질처럼 층층이 이렇게 생장점이 있어서 겨울에 얼어 죽더라도 얼어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말라도 나중에 또 봄에 되면 또 2차 대기하고 있던 싹들이 네. 웅터 나오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자, 요즘도 이제 남은 낙엽들 많이 정리하고 있는데 이게 또 소중한 자원이잖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2792님, 150평 정도의 주말 농장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수거한 낙엽을 농작물 수확 끝난 밭에 깔아놨는데 괜찮을까요? 하셨어요. 네, 아주 좋은 얘기 네. 하신 겁니다. 저도 계속 나오는 대로 이렇게 깔아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아까 얘기했던 그 탄소 골격을 밭에다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오늘 들은 얘기가 또 접목이 되네요. 네, 추천하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텃밭 가이드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이번 순서는 민족문화콘텐츠연구원 박재희 원장이 전하는 고전으로 세상 읽기 시간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고전의 대문 박재희입니다. 이제 한 해도 점점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자신을 성찰하게 되죠. 인생을 산다는 것은 돌이켜보면 너무 과하다고 느낄 때도 있고 너무 부족하다고 후회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용이란 책에서는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치우치지도 않고 기울어지지도 않는 균형 잡힌 성숙한 삶을 중용의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편, 불의, 무과불급지명이라. 치우치지도 않고 기울어지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것이 중용의 삶이다. 예, 중용에 대한 주자의 해석입니다. 반면 균형 잡힌 중용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과유불급이라고 하죠. 과유불급, 넘칠 과자에 같을 유자, 안 입을 자에 미칠 급자.
과유불급. 넘치는 것과 모자라는 것은 모두 똑같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과유불급을 넘치기보단 차라리 모자란 것이 낫다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요. 논어의 원문에 보면 넘친다는 것과 모자란다는 것은 둘 다 똑같이 문제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과유불급이 나오는 논어의 대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공자의 제자 중에 자공이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자공이 스승인 공자에게 제자인 자하와 그리고 자장이란 두 제자에 대해서 누가 더 나은 제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공자는 누가 더 나은 제자라고 답하는 대신에 두 사람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자장이란 제자는 너무 넘쳐서 문제고 자하라는 제자는 너무 모자라서 문제라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러자 자공은 그렇다면 약간 모자란 자아가 더 나은 제자 아닙니까? 라고 묻죠. 그때 공자는 넘치는 것도 문제지만 모자라는 것도 역시 똑같은 문제라고 답합니다. 공자의 중용 철학의 핵심은 넘침과 모자람 사이의 그 영역대에서 중용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너무 넘치거나 모자란 것은 없었는지 돌이켜 성찰해 봅니다. 무리한 투자로 욕심을 너무 내지는 않았는지, 소극적인 태도로 주변 관계와 서먹하지는 않았는지 모두 성찰해 보아야 할 중용의 대상입니다. 운동도 지나치면 건강에 위험이 되고 너무 모자라도 체력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뭐든지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은 균형 잡힌 삶을 사는 중용의 선택. 한 해를 보내면서 나를 돌아보며 성찰해야 할 질문입니다. 고전의 대문 박재희였습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많이 추우셨을 텐데요. 오늘은 다행히 어제보다는 추위가 덜합니다. 지금 서울 기온 0도로 어제보다 5도나 높고요. 한낮에도 서울, 대전 7도, 광주, 대구 9도로 예년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낮 동안에 미세먼지 걱정 없이 대기 질도 깨끗해서 바깥 활동하기는 수월하겠는데요. 다만 전국적으로 구름 많고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전까지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 약하게 눈이 날리는 곳도 있겠고요. 밤부터는 중부지방에 5mm 안팎의 적은 비가 내리겠고요. 강원 산간에는 1에서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모레는 남부지방에는 비가 내리겠고 주말엔 서울 아침 기온 영하 9도까지 떨어지는 강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6시 45분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김재용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상황 먼저 살펴주시죠. 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5,817명이었습니다. 주말 검사 건수 감소 영향을 받는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6,000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나왔고요. 일주일 전과 비교해보면 무려 1,500여 명이 더 많아서 이번 주 수요일 이 확진자가 또다시 역대 최다 기록을 갈아치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비슷한 수의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40명이 나왔고요. 위중증 환자는 876명입니다. 어제 발표된 코로나19 위험도는 전국 전역에서 매우 높은 단계이고요. 이 감염 재생산 지수는 1.23에 이릅니다. 오미크론 확진자는 24명 추가돼서 114명이 됐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확인된 오미크론 확진자는 모두 무증상이거나 경증이었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번 주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의료 대응 여력이 더 악화할 경우 사회적 대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특단의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방역 패스가 어제부터 확대 적용되는 날이었는데 어플리케이션이 좀 잘 안 됐었다고요? 네, 방역 패스 정책이 바뀌면서 이제 2인 이상 손님이 식당에 들어가려면 이 전자출입 명부를 통해 백신 접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제 이 관련 어플리케이션에 접속 장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점심시간에 어플리케이션 이용이 급증한 것이 원인으로 보이는데요. 이 때문에 식사 시간에 식사를 하지 못하거나 대기 시간이 길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또 접종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다 보니 인력이 부족해지고 QR코드 단말기가 없는 곳이 많은 이 전통시장의 상인들은 영업에 애를 먹기도 했습니다. 이용자 중에서는 방역 패스를 확인할 이 휴대전화 사용이 익숙하지 않거나 휴대전화가 아예 없는 이 고령층의 불편이 컸습니다. 네. 질병관리청은 갑작스러운 접속 부하로 불편을 끼쳤다면서 조치 방향이 결정되는 대로 안내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어제는 단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방역 관련해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어요. 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어제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은 총체적 실패라고 주장하며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확진자 수가 연일 7,000명을 웃돌고 하루 사망자가 80명이 나오는 등 코로나19 방역 체계가 급격히 무너지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다 문재인 정부의 무능한 대처 때문이라고 했고요. 이 성급한 위드 코로나는 재앙을 부를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충고를 듣지 않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손실 지원 문제를 거론해놓고도 이 공을 정부에 떠넘겨 비판을 받았습니다. 100조 원 편성을 공언한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100조 원의 손실보상은 집권 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이 추경은 정부와 상의하려며 이 민주당의 논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은 그 논란 때문에 탈당했던 의원들을 복당시키려다가 제동이 걸렸다고요? 네, 일감 몰아주기 논란에다가 이를 취재하는 기자에게 부친이 거액을 주겠다고 제안해 논란을 빚었던 이 전복민 의원이 국민의힘의 스그머니 복당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이 전복민 의원을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선거대책본부장에 임명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당협위원장으로 복권을 시키려 했습니다. 이 전복민 의원의 부친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상황이고 이 전복민 의원 관련 논란은 현재 수사 중이어서 의혹이 해소된 것이 없어서에도 이 복권이 추진됐는데요. 논란이 이어지자 국민의힘은 이를 결국 보류했습니다. 이 무소속 박덕흠 의원의 선대위 합류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 대의 공사를 수주했다라는 의혹에 탈당했던 박덕흠 의원이 윤석열 후보 측 충북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의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겁니다. 역시 논란이 일자 국민의힘은 1시간도 안 돼서 박덕흠 의원 임명을 철회했는데요. 함익병 노재승 씨 논란에 이어서 전복민, 박덕흠 의원까지 잡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보수 쪽 표심에 호소하고 있네요. 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3박 4일 일정으로 대구 경북 지역을 방문했는데요. 어제는 마지막 일정으로 포항지철 설립자 고 박태준 명예회장 추모제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산업화에 큰 기여를 한 박태준 회장의 성공이 큰 시사점을 준다면서 새로운 성장 전략을 찾고 있는 자신의 비전과 비슷함을 부각시켰습니다. 또 이재명 후보는 대구 경북 일정 내내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 발전을 강조하면서 보수 표심에 호소했는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전두환 씨에 대한 성과를 언급한 부분이 당내에서도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당 중진 이상민 의원은 민주당의 기본 가치에 반한다라고 공개 비판했고요. 쉽게 말을 바꾸는 것처럼 인식된다거나 소탐대실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상대 진영은 100% 다 나쁘고 우리 진영은 100% 다 옳다는 태도가 마땅하지 않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대선 후보들 참 여러 곳을 돌면서 여러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재명 후보가 계란을 맞을 뻔했다고요? 네, 이재명 후보는 어제 오전 이 경북 성주군의 참외 농장을 찾았습니다. 여기서 이재명 후보는 참외 모종 심기 체험을 했는데요. 이 비닐하우스로 이동하던 중 이 맞은편 도로에 있던 이 사드 반대 활동가가 이 사드를 처리하기로 해놓고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소리를 지르고 이재명 후보에게 계란 2개를 던졌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계란을 맞진 않았지만 후보 수행실장인 한준호 의원과 경호원이 계란을 맞았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잠시 활동가 쪽을 바라본 뒤 비닐하우스 안으로 입장해서 일정을 그대로 수행했습니다. 민주당 측은 해당 활동가는 지역 주민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 처벌을 바라지 않고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제 몇 달 뒤면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열리게 되는데 지금 보이콧 관련해서 좀 말들이 많죠.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은 여기 관련한 입장을 내놨군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캔버라에서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이후 두 정상은 공동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열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움직임과 관련해 이 미국을 비롯한 어느 나라로부터도 보이콧에 참가하라는 권유를 받은 바 없다라면서 한국 정부는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선언 구상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마지막까지 가급적 대화를 통해 접근이 이뤄지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두 정상은 이와 함께 올해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하고 핵심 광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호주는 이 국산 자주포 등 무기도 일부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 가족이 살해된 사건이 있었는데 경찰청장이 관련해서 사과했군요. 네,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 금요일 발생한 이 신변보호 여성가족 살인 사건 관련해서 희생된 국민의 명복을 빈다며 국민께 걱정과 불안을 드린 점에 대해 항상 송구하다라고 사과했습니다. 다만 김창룡 청장은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스토킹 범죄 신고가 크게 늘고 신변보호 요청 건수도 급증했음에도 이 똑같은 인력과 똑같은 조직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어려움을 토로했고요. 현행법 안에서는 접근 금지 등에 대한 강제성 있는 조치를 취할 수단도 제한돼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피해자 가족은 경찰이 수사에 소극적이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가해자가 피해 여성을 감금하고 성폭행했음에도 이 경찰은 폭행 흔적을 발견하고도 사건이 벌어지기까지 가해자를 부르지도 또 정식적으로 입건하지도 않았다라고 합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임의 동행에도 임하고 휴대전화도 제출해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라고 봤습니다만 이 피해자 가족은 사건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면서 울분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네. 여수 산단에서 폭발 사고가 있었는데 3명이나 숨졌어요. 네, 어제 오후 1시 30분쯤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의 한 화학물질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현장에 있던 노동자 3명이 숨졌습니다. 당시 노동자들은 가연성 물질을 담아둔 탱크의 배관을 교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소방당국은 배관 작업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불이 났고 순식간에 탱크에 옮겨 붙어서 폭발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최초 폭발한 저장고 인근에는 9개의 저장고가 더 있어서 자칫 큰 불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는데요. 소방당국이 인근 시군의 소방역까지